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은 IPO,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되고요. 첫 번째 편에서는 상장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편에서는 IPO 심사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는지를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재준입니다. 저는 현재 바론 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리츠증권 PB, 골든트리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가온 투자자문 대표로 경력을 쌓았고요. 이제 투자랑 기업 가치 평가, 그다음 자금 조달, M&A, IPO, IR 전략으로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3일 아카데미, 서울회생법원 등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맨땅에서 상장까지를 출간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재무제표박 주식투자를 출간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입니다. 상장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 이번 편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상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평균 약 12년이 걸리는 이유,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의 차이,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IPO 컨설팅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기업이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걸리는 경우,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착각에서 비롯된 지뢰들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두 분류의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IPO를 준비 중이거나 고민 중인 대표이사, CFO, 경영진 분들입니다. 상장이 얼마나 걸리는지, 심사에서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터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IPO를 준비하는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계신 세무사, 회계사 분들입니다. 기장과 세무, 자문과 감사 업무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로 상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IPO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시작하면 언제쯤 상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IPO까지 창업 후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1.9년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길다고 느끼실 텐데요. 비교해보면 미국은 평균 7.5년입니다. 한국이 4년 이상 더 걸립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의 이야기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처음부터 상장을 목표로 창업한 기업만의 평균이 아닙니다. 시작은 그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상장을 결심한 기업들도 포함된 평균이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상장을 목표로 하니까 더 빠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분명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관사 계약부터 상장 완료까지 현실적으로 3년에서 5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단계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주관사를 선정하고 기업 실사를 받고 KIFRS라는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하고 지정감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지정감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감사법인을 직접 선택해서 감사를 받는데 상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해주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지정감사라고 하고요. 이 사전준비 단계에서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평가입니다. 일반 상장이 아니라 기술특례 상장을 선택한 기업이라면 이 단계가 추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각각 평가를 받아야 하고 두 평가기관에서 A등급과 트리플 B등급 이 두 등급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 평가를 위한 기술 자료 준비에서부터 실제 평가 완료까지 통상 6주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장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거래소 주가의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실무진 면담, 대표이사 면담, 현장 실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은 달력으로는 약 2달 정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보완 대응을 합니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실제로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 그 심의 자료에서 경험한 바는 10차례가 넘게 보완 요청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제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슈를 최대한 해소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공모와 신규 상장인데요. 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 청약, 납입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요 예측이란 기관 투자자한테 우리 주식 얼마에 살 거예요? 를 묻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만 1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단계를 모두 합치면 주관사 계약부터 상장 완료까지 현실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상장하자는 목표를 세우신 분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막 주관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아무리 빨라도 2년 반에서 3년은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단순히 서류가 많아서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장 심사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유가 보입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확인되는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일반 기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우선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이 2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란 법인세 전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지속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성 평가 기준 시총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자기자본도 30억 이상이어야 하고요. 최근 사업년도, 즉 가장 최근에 끝난 회계연도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감사 의견이 항정 또는 그 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조건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모 이후 소액주주 500인 이상의 공모 비율이 25%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붙여서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의 이제 외용 요건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에 있어서 50% 수준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 요건들 외용 요건들 관해서는 이 다른 조건으로 충족이 됐었을 때도 형식적 요건을 통과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이 요건을 좀 충족하고 간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 요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상장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지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심사는 질적 요건에서 시작됩니다. 질적 요건은 크게 4가지고요. 첫 번째,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의 투명성, 세 번째는 투자자 보호, 마지막으로 경영 안정성입니다. 기업의 계속성이란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매출이 특정 고객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시장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영 투명성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해관계자,
즉 대표이사나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투자자 보호는 공시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소액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상장회사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경영 안정성은 최대 주주의 지분 적정성입니다. 창업 이후 투자를 받을수록 경영자의 지분은 희석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면 경영권 희석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대적 M&A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의 조건을 20% 이상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질적 요건이 숫자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부 통제가 예를 들어 내부 통제가 70점 이상이면 통과, 이런 식은 아니고요. 거래소 심사관들이 이런 킥오프 미팅, 대표이사 면담,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을 통과해도 질적 요건에서 걸리면 반려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IPO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착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착각들이 왜 위험한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적이 좋으니까 심사에서도 통과하겠지. 이 착각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많이 묻습니다. 우리 계속사업 이익이 50억 원인데 20억 원 기준이면 충분히 넘잖아요. 통과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기업의 이익이 100억 원이 났었을 때 이런 경우에 형식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래소에서는 이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심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또 주요 고객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지속성에 대한 심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실적은 좋은데 질적 요건에서 걸리는 기업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소송이 있긴 한데 우리 사업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소송이 있는 사실을 IPO팀에 알리지를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어차피 우리가 또 승소할 텐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예비심사 청구서를 검토할 때 소송 현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이미 끝난 소송 또는 예상되는 분쟁까지 모두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숨길 수가 없죠. 만약 서류에는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그건 소송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업 신뢰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선 소송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우발부치입니다. 패소하며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가, 그 금액이 크다면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사업의 계속성에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핵심 기술이나 제품에 관한 소송이라면 이 기업이 기술이 정말 독창적인가라는 의심을 심사관들이 갖게 됩니다. 소송이 있다고 무조건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소송이 2건이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송으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거래소에 납득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심사 도중에 급하게 만들 수는 없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관사와 계약했으니까 주관사가 이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주관사가 다 해준다는 생각, 이게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착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주관사는 든든한 파트너이지만 주관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IPO 준비에 관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나눠보면 크게 4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주관사, 감사법인, IPO 컨설턴트, 그리고 법무법인이 주요 주체입니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즉
듀 딜리전스, 실사를 주도하고 기업 가치를 상정하고 공모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 전체 프로세스를 코디네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심사 신청 전에 이미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찾아서 해소해 주진 않습니다. 주관사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이미 기업의 상태가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법인은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감사합니다. 내부 통제나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투명성은 감사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IPO 컨설턴트는 주관사가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기업 구조를 점검하고 심사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역할들을 모두께 준비를 해야지 결국 이 기업들은 이 축을 직접 조율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큰 그림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로드맵은 세 번째 편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전이라면 지금 당장 기업 구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 가지급금이 쌓여있지는 않은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또 주조 구조는 깔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사 직전에 급하게 정리하면 왜 갑자기 정리하냐는 의심을 줄 수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쯤이라면 IFRS 전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K갭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셨다면 KIFRS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나 이익 수치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왜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냐고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환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1년 전에는 지정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이 시점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면 예비심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개월 전부터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이 본격화됩니다. IR 자료와 에쿼티 스토리, 즉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업이 이야기가 준비되어야 하고 킥오프 미팅 리허설도 이 시점에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병렬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전담 내부팀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심사에서 어떤 이슈들이 터지는지를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거래소가 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심사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